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아주 평온한 주말 아침이에요. 네, 생각만 해도 기분 좋네요. 그쵸? 거실에서는 뉴스 소리가 막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있고 주방에서는 기분 좋은 커피 향이 피어오릅니다. 가족들이 가벼운 대화를 나누면서 그 공간을 채우고 있죠. 아주 완벽한 일상입니다. 네. 그런데 소파에 기대서 느긋하게 휴대전화를 탁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 찡! 하고 화면이 밝아지면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아, 뭔가 불길한데요? 무심코 그 화면을 내려다본 당신, 그리고 진짜 우연히 그 곁을 지나가다가 화면을 같이 보게 된 어린 자녀. 아이의 눈망울이 순식간에 커지고 완전히 얼어붙은 표정으로 당신을 빤히 바라봅니다. 어우, 정말 끔찍한 순간이네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찰나죠. 한 남자의 인생, 아니, 그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세계 전체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장면이요. 일상이 붕괴되는 가장 극적인 순간을 완벽하게 포착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울타리가 단 1초 만에, 그것도 내 자신의 행동 때문에 산산조각 나는 장면이잖아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진행할 심층 탐구의 출발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오늘 다룰 자료는 정신건강의과 전문의이자 경영학 박사이신 이유경님의 날카로운 통찰이 담긴 글인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죠. 방금 제가 묘사한 것처럼 한 사람의 외도, 그리고 그로 인해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린 삶과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이 막 자극적인 불륜 스토리를 소비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겉보기에는 치명적인 스캔들, 막장 드라마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분석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훨씬 더 그 근원적인 곳을 향해 있습니다. 근원적인 곳이요. 네. 인간이 극단적인 위기와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심리적 메커니즘을 거쳐서 붕괴하는가,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 아득한 밑바닥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삶의 기반을 재건할 수 있는가를 해부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심리의 가장 취약한 민낯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작업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과 이 깊은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꼭 이런 극단적인 스캔들이 아니더라도 사실 살다 보면 누구나 삶의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는 거대한 위기를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갑작스럽게 건강을 잃는다거나 아니면 진짜 믿었던 사람한테 크게 배신을 당하거나 오랫동안 일궈온 사업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상실의 경험들이요. 그런 파국이 닥쳤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을 단순한 붕괴로 끝내지 않고 새로운 전환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심리적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기 자체를 우리가 완벽히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위기 이후에 어떤 궤적을 그릴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심리적 태도에 달려있다. 이 점을 파고드는 게 오늘의 핵심 목표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사건이 빵 터진 직후에 가해자인 이 남자의 내면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제일 흥미로운 대목 중 하나죠. 보통 외도 사실이 발각되면 이 남자는 끊임없이 외부로 화살을 돌리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원래 소통이 안 됐다느니, 배우자랑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해서 외로웠다느니, 막 이런 이유들을 대잖아요. 아주 전형적인 변명 패턴이죠. 일 뿐이고 진짜 밑바닥에 깔린 뇌관, 그 트리거는 바로 스트레스라는 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네, 부부 갈등의 근본 원인이 아니라 극심한 스트레스가 외도라는 형태로 왜곡돼서 터져내왔다는 거죠.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그럴싸한 합리화하고 실제 뇌에서 벌어지고 있는 화학적, 심리적 원인 사이의 거대한 괴리입니다.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요? 현대 항우 사회처럼 만성적인 피로와 압박감이 일상화된 고스트레스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극심한 스트레스가 막 계속 지속되면 우리 뇌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현저하게 뚝 떨어집니다. 이성이 마비되는 거네요? 맞아요. 대신에 본능이는 쾌락을 추구하는 보상회로가 극도로 예민해지는 거죠. 현실의 무게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질 때 누군가는 알코올에 빠지고 누군가는 도박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이 남자는 관계 중독이라는 아주 가장 자극적이고 파괴적인 도피처를 선택해버린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성적인 통제력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서 극단적인 도파민 분비를 통해서 현실의 고통을 잊으려고 했던
약간 병적인 도피행위였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원문에서도 인간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이 치열한 모순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먹고 마시고 사랑받고자 하는 아주 원초적인 욕망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가정을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가장 끔찍한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아, 욕망을 쫓다가 두려움의 한가운데로 추락해버린 총체적인 붕괴 정태군요. 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할 만큼 인간의 그 나약한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욕망이 두려움을 불러왔다는 말이 진짜 묵직하네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인간의 뇌가 보이는 반응이 참 기가 막힙니다.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인간의 뇌가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한다는 무의식적 조작 메커니즘이 나오잖아요. 네, 뇌가 스스로를 속이는 과정이죠. 저 이거 읽으면서 약간 마치 우리 뇌가 성능이 아주 나쁜 스팸 필터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스팸 필터요? 그거 상황이 아주 명확해지는 비유네요. 그쵸. 진짜 중요한 경고 메시지나 내가 잘못했다는 객관적인 팩트들은 뇌가 알아서 스팸함에 수저 넣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직 내 자존심을 지켜줄 수 있는 변명거리, 상황을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한 정보들만 메인 수신함으로 통과시키는 거죠. 완벽한 설명입니다. 가장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할 위기 상황인데 뇌가 스스로 눈과 귀를 막아버리면서 완전한 현실 감각의 상실을 초래한다는 게 와,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 스팸 필터 비유를 심리학적으로 조금 연장해 보자면요. 이것은 극단적인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려는 뇌의 아주 처절한 생존 본능입니다. 생존 본능이요? 자기를 속이는 게요? 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아빠다 라는 기존의 긍정적인 자아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질러서 이 가정을 완전히 파탄냈다라는 끔찍한 현실이 딱 충돌하는 겁니다. 이때 뇌는 엄청난 과부하를 겪거든요. 아,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뇌가 내가 나쁜 게 아니라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스스로를 완전히 속여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자기 기만이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을 허공에 날려버린다는 거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똑바로 못 보니까 사과를 안 하겠나요? 맞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뜨렸는지 못 보니까 진심 어린 사과나 수습은커녕 계속 핑계만 대면서 상황을 최악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시선을 좀 돌려볼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았건 뇌가 인지 부조화를 겪으면서 자기를 기만했건 간에 솔직히 그건 가해자의 뇌 속 사정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혀 위로가 안 되죠. 제 말이요. 심리적 메커니즘이 이해가 된다고 해서 그 폭발의 파편을 정통으로 맞은 가족들의 상처가 정당화되거나 가벼워지는 건 절대 아니란 말이죠. 남자의 뇌가 막 자기 방어를 위해서 변명을 지어내는 그 시간 동안 현실의 아내와 아이는 말 그대로 지옥에 떨어졌을 텐데요. 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심리적 원인 분석이 결코 가해자의 행동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 시선을 폭발의 중심에서 그 파편을 맞은 주변부로 한번 옮겨보죠. 네. 아내의 입장부터 보죠. 아내의 입장에서 배우자의 외도는 단순한 윤례적 일탈이 아닙니다. 내가 서 있던 세계 자체의 붕괴를 의미하죠. 심리학적으로 가장 뼈아픈 지점은 바로 과거 기억의 오염, 그리고 재구성입니다. 과거가 오염된다고요? 네, 남편을 사랑하고 믿었던 만큼 함께 웃고 의지했던 지난날의 모든 행복한 기억들 있잖아요. 그게 한순간에 기만과 거짓이라는 필터를 거치면서 완전히 끔찍한 트라우마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과거가 오염된다는 표현이 진짜 훅 와닿네요. 보통 위기를 겪으면 앞으로 어떡하지 하면서 미래가 막막해져서 힘든 건데 이 경우는 내가 진실이라고 굳게 믿었던 그 아름다운 과거의 기억들마저 흉기로 돌변해서 나를 찌르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뭐 결혼기념일에 달콤했던 추억, 다정하게 손잡고 갔던 여행의 기억들이 전부 다 아, 그때도 나를 속이고 있었겠지. 나한테 거짓말하면서 뒤로는 딴짓하고 있었겠지. 이런 의심으로 다 덮여버리니까요. 맞습니다. 인간의 뇌는 기억을 그냥 컴퓨터 폴더에서 꺼내 읽는 게 아니거든요. 현재의 감정 상태를 바탕으로 기억을 끊임없이 재조립합니다. 아, 현재 감정이 과거를 덮어쓰게 하는군요. 그렇죠. 배신감이라는 현재의 강렬한 감정이 과거의 모든 긍정적인 기억에 붙어있던 감정표를 부정적으로 확 바꿔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죠. 진짜 미쳐버릴 것 같겠네요. 네.
이런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아내들은 주로 세 가지 방식의 생존 전략을 택하게 된다고 분석합니다. 세 가지요? 첫째는 우울로 깊이 침잠하는 수능형입니다. 가정을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에 자신의 분노를 내면으로 꾹꾹 삭이다가 결국 깊은 우울증에 빠져버리죠. 아이고, 자기를 파괴하는 거네요. 둘째는 분노를 외부로 강하게 폭발시키는 공격형입니다. 매일매일이 전쟁터가 되고 부부관계는 회복 불능의 타격을 입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직면 자체를 아예 피하는 회피형입니다. 회피형은 도망가는 건가요? 네, 쇼핑이나 여행 혹은 종교에 과도하게 몰두하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본인도 맞바람, 즉 다른 관계로 도피하면서 상처 자체를 외면해버리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결국 내면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진짜 비극적인 결말이네요. 근데요, 저는 이 자료를 쫙 분석하면서 감정적으로 가장 막 숨이 턱 막혔던 부분은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나요? 바로 이 폭발의 가장 깊은 곳, 부모의 끔찍한 싸움 한가운데에 그냥 툭 던져진 아이들의 심리 상태였어요. 아, 네. 아이들이 이 붕괴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어른들의 인지 구조와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발달 심리학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어른들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최소한 원인이 배우자의 외도라는 객관적인 사실 자체는 인지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다르잖아요. 특히 어린 아이들은 인지발달 단계상 세상의 모든 중심이 자신이라고 믿는 자기중심성이 아주 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유아기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고함을 지르고 막 물건이 부서지는 이 끔찍한 공포 속에서 아이들은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빠 엄마가 저렇게 무섭게 싸우는 건 내가 어제 장난감을 안 치워서 그런 걸까? 내가 밥을 안 먹고 말을 안 들어서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걸까? 아, 정말 가슴 아픈 대목이죠. 이렇게 모든 비극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로 몽땅 돌려버린다는 겁니다. 그 대목이 바로 이 비극이 지닌 가장 잔인한 특성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과는 독립된 별개의 감정과 문제를 가진 어른이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할 인지적 능력이 아직 부족해요. 아직 어리니까요. 그래서 부부 사이의 그 어른들 갈등을 나의 잘못으로 인한 내 세계의 종말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특히 자료에서 강조하는 사춘기 자녀의 경우를 볼까요? 이 시기에는 감정을 조절하는 뇌 영역이 아직 공사 중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균열도 거대한 폭풍으로 증폭됩니다. 진짜 무섭겠네요. 아이 입장에서는. 네, 내가 안전하다고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피난처가 부서지는 경험이잖아요. 이것은 단순한 가족의 위기가 아니라 아이의 자아 형성 기반 자체가 뿌리째 무너져 내리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와, 그야말로 잿더미로 변해버린 완전한 폐허네요. 가해자인 뇌는 진실을 외면하고 아내의 과거는 트라우마로 오염되었고 아이는 알 수 없는 죄책감에 짓눌려 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솔직히 과연 여기서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절망감이 팍 듭니다. 누구라도 그런 절망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비극들이 항상 마침표로 딱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진짜 암투병을 하거나 심각한 사고로 전신이 마비되는 그런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어떤 분들은 그것을 오히려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극적인 전환점으로 삼기도 하잖아요. 네, 회복 탄력성이 발휘되는 순간들이죠. 그렇다면 이 완전히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신뢰의 폐허 위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삶의 기초를 다질 수 있을까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원문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세 가지 역설적인 심리적 처방을 제시합니다. 세 가지요? 네. 첫 번째,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다름 아닌 직면입니다. 자료에서는 궁하면 통한다라고 표현했죠. 인간의 본능은 고통스러운 신실로부터 자꾸 도망치려 하지만 막다른 골목에 딱 몰렸을 때는 피를 흘리더라도 눈을 똑바로 뜨고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겁니다. 피를 흘리더라도 똑바로 본다. 와,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내가 바람 피운 걸 들켰다 이 팩트를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 이상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방어하려고 했던 그 알량한 자존심, 체면, 잃어버릴 사회적 지위 같은 껍데기들을 싹 다 치워버리고 내 행동이 정확히 상대방의 무엇을 박살냈는가 그 훼손된 신뢰 자체의 민낯을 아주 똑바로 직시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아주 정확한 해석입니다. 벼랑 끝에 섰을 때 밑으로 추락하는 걸 두려워하면서 막 바둥거리면 사실 더 빨리 떨어질 뿐이거든요. 그렇죠. 중심을 잃으니까. 차라리 나 다 잃어버렸다고 인정하는 그 서늘한 배짱이 역설적으로 사람을 살립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딱 바라보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이 관계를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시 세울 것인가? 이런 가장 밑바닥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만 비로소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 배짱을 가져야 되는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현실을 직면한 뒤에 이어지는 두 번째 처방이에요. 바로 비우기, 허하면 통한다의 심리학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단계죠. 보통 이렇게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가해자가 깊은 죄책감에 빠져서 막 엉엉 울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도덕적으로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심리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절대로 그 죄책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죄책감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분석이 저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게 회복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죄책감은 본질적으로 매우 자기중심적인 감정이거든요. 자기중심적이요? 나를 탓하는 건데요? 네, 나는 진짜 구제불능의 쓰레기야 라면서 자학하지만 그 시선의 끝은 결국 고통받는 나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스스로를 벌함으로써 마음의 짐을 덜어보려는 아주 수동적인 방어 상태인 거죠.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내 고통에만 집중하는 거니까. 반면에 책임감은 시선을 외부, 즉 내가 상처 입힌 타인에게로 돌리는 능동적인 태도입니다. 내가 끔찍한 잘못을 했어. 그렇다면 지금 당장 상대방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은 무엇인가? 이걸 묻는 것이죠. 와, 완전 다르네요. 네. 자아에 대한 집착과 자기 연민을 완전히 비워내야만 비로소 피해자의 고통이 온전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비우기의 과정을 옛 고사성어에서는 작은 생선을 굽듯이 그대로 둔다, 약팽소선이라고 표현을 하죠. 아, 작은 생선은 자꾸 뒤집으면 부서지니까 그대로 두라는 거군요. 무너져가는 관계를 살리겠다고 막 조급하게 발버둥 치는 게 오히려 독이 된다는 뜻인데, 이거 듣다 보니까 저 그거 생각났어요. 젠가 보드게임이요. 아, 나무블럭 쌓는 그 젠가 말씀이시죠? 네네. 그 나무탑이 뒤우뚱하고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너무 불안한 나머지 무의식적으로 양손을 뻗어서 그 블럭들을 꽉 쥐어버리려고 하잖아요. 무너지면 안 되니까요. 근데 위태로운 탑을 억지로 힘을 줘서 꽉 쥐면 어떻게 되나요? 내 손의 압력 때문에 오히려 탑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죠. 밸런스가 깨지니까. 모든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억지로 변명하고 막 상대방한테 매달리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재촉하는 그 꽉 쥐인 두 손에 힘을 빼고 놔야 한다는 거죠. 아주 적절한 시각적 유추입니다. 두렵더라도 힘을 딱 빼고 가만히 숨을 고르면서 균형이 지금 어디로 기울었는지 관찰하는 그 인내심. 그게 바로 자아를 비워내는 과정 아닐까요? 완벽합니다. 공포에서 비롯된 통제 욕구를 조용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전체 상황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현실을 직시하고 자기 연민을 비워냈다면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회복을 만드는 세 번째 단계, 행동의 전환, 즉 변하면 통한다가 필요합니다. 행동을 바꿔야 한다는 거군요. 네. 파국을 수습하는 것은 감정적인 논쟁이나 누가 맞네 틀리네 하는 말싸움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의 구체적인 행동 패턴이 바뀌어야만 모두가 승리하는 진정한 해결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말이 쉽지 이 엉망진창인 폐허 속에서 도대체 어떤 행동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진짜 막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심리치료 현장에서 이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 사용하는 아주 독특한 기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른바 기적의 질문이라는 건데 이 질문들이 어떻게 우리의 닫힌 뇌를 열고 새로운 행동을 유도해내는지 그 메커니즘을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해결 중심 단기 치료, 그러니까 SFBT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상상 기법입니다. 서로 감정이 상해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이 꽉 막혔을 때 질문을 던져서 뇌의 초점을 강제로 이동시켜 버리는 거죠. 어떻게 질문하는데요? 예를 들어 극도의 갈등 상황에 처한 부부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어느 날 밤 당신이 자는 동안 마법처럼 기적이 일어나서 두 분을 괴롭히던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도대체 어떤 기적이 일어났길래 상황이 다 해결되어 있었을까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예
기적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딱 던져주는 거군요. 네, 이유를 묻지 않는 거죠. 만약에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물으면 당장 변명하거나 아유 그게 되면 벌써 했죠 라면서 방어 기제가 확 작동할 텐데 자는 동안 기적처럼 다 해결됐다라고 전제해버리니까 뇌의 방어벽이 스르륵 내려갈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현실적인 제약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두 사람이 진정으로 바라는 가장 이상적이고 건강한 관계의 모습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본질적인 욕구를 꺼내보게 만드는 엄청난 장치네요. 정확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문제 해결 이후의 상태의 뇌를 딱 세팅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정반대의 상황을 묻습니다. 정반대요? 자는 동안 악몽이 현실이 되어서 모든 것이 최악으로 망가졌습니다. 상황이 어디까지 끔찍하게 악화하였나요? 라고 묻죠. 헉, 무서운데요? 이것은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회피하고 싶어하는 가장 깊은 두려움을 시각화해서 스스로 똑바로 직면하게 만드는 일종의 충격요법입니다. 아, 바닥을 보여주는 거군요. 그리고 대망의 세 번째 질문이 핵심이더군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찾은 그 평온하고 이상적인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구체적인 단서를 찾는 과정이잖아요. 이 끔찍한 갈등이 시작되기 한창 이전, 전혀 이런 문제가 없었던 예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때는 왜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거요. 이 세 번째 질문이 바로 오늘 분석의 궁극적인 지향점입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자면요. 사람들은 보통 문제가 터지면 막 무너져 내린 파국의 현장 속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죠. 거기서 막 파헤치죠. 네네, 네가 그때 이런 말을 해서 당신이 그런 행동을 해서 그래 라면서 깨진 유리조각들을 막 맨손으로 뒤집니다. 하지만 진짜 해법은 거기가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있나요? 아무 문제 없이 일상이 평온하게 흘러가던 전혀 무너지지 않았던 그 평범한 과거의 시간 속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와, 전혀 무너지지 않았던 과거의 시간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퇴근하고 돌아와서 식탁에 앉아서 시시콜콜하게 나누던 그 10분의 대화, 아니면 서로의 눈을 쳐다보면서 편하게 웃어주던 순간, 힘들 때 혼자 동굴로 쑥 숨는 대신에 나 오늘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지쳤어 라고 솔직하게 기대고 말할 수 있었던 그런 작고 사소한 일상의 패턴들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그 무너지지 않았던 순간들의 건강했던 소통 방식, 그 예외적인 일상의 패턴들을 다시 발굴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폐허의 바닥 위에 벽돌처럼 한 장씩 다시 쌓아 올려야 하는 거죠. 아, 벽돌 쌓듯이? 네. 기적은 하루아침에 벼락처럼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건강했던 일상의 행동들을 다시 조용히 반복하는 그 지루하고 고된 책임의 시간 속에서 조용히 완성되는 것이니까요. 진짜 감동적이네요. 오늘 참으로 묵직하고 깊은 사유의 길을 저희가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의 외도와 가정의 붕괴라는 아주 극단적인 스캔들로 이야기를 시작했잖아요. 네, 좀 자극적인 도입이었죠. 하지만 이 분석의 껍질을 하나씩 벗겨내고 보니까 결국 이것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관한 보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동의합니다. 거대한 스트레스와 상실 앞에서 작동하는 우리 뇌의 그 치사하고 나약한 기만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자기 연민과 죄책감을 어떻게 비워내고 뼈아픈 현실을 두 눈 똑바로 뜨고 직면해서 어떻게 다시 내 삶의 무너진 신뢰를 재건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처절한 심리적 생존기였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 번쯤 마주해야 할 일종의 인간 본성에 대한 예방주사 같은 이야기였죠. 일터에서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작은 균열이 가거나 붕괴가 삐그덕 시작되고 있음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누구나 그런 순간에 맞이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뇌가 그것을 스팸 필터에 쏙 넣어버리도록 방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처방전, 책임을 다해 직면하고 통제하려는 두려움을 비우고 또 그 기적의 질문을 통해서 건강했던 예전의 행동을 복원해내는 이 과정을 조용히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깊은 대화를 슬슬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다룬 이야기의 이면에서 도출해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의 도발적인 질문을 청취자분들께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는 모두 인생의 가장 깊은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게 두려워합니다. 어떻게든 거기 안 떨어지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당연하죠. 바닥은 무서우니까요.
하지만 발상을 한번 전환해보면 어떨까요? 그 캄캄하고 딱딱한 가장 밑바닥이야말로 어쩌면 내 삶에 덕지덕지 덧칠해져 있던 모든 거짓과 허영, 얄팍한 방어 기제들이 완벽하게 부서지고 사라지는 유일한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아, 거짓이 다 부서지는 공간이요? 네, 오직 그 서늘한 밑바닥에 내 두 발을 딛고 섰을 때만이 앞으로 어떤 위기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가장 진실하고 단단한 삶의 집을 새로 지어올릴 수 있는 진짜 콘크리트 바닥을 만나는 것 아닐까요? 진짜 콘크리트 바닥. 여러분이 지금 그토록 두려워하면서 어떻게든 회피하려 애쓰는 그 바닥이 어쩌면 진정한 당신의 삶이 리셋되고 새롭게 시작되는 가장 완벽하고 단단한 출발선일지도 모릅니다. 와, 가장 두려운 바닥이 곧 새로운 집을 지을 가장 단단한 출발선이다. 진짜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면서도 동시에 묘한 용기가 벅차오르는 통찰이네요. 여러분, 무너진 그 폐허의 바닥 위에서 여러분만의 단단한 집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깊은 여운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저희는 다음 탐구에서 더욱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단단한 삶을 지지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